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TMF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도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0조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은 위메프 팀원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확정됐다며 다만 방한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9월 첫째 주 방한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방향은 맞지만 과거 정상회담이 막판에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고양시 장안동에 있는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군인 A씨를 붙잡았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촬영을 의심한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확인됐는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요아바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새벽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한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군 지휘자들과 만나 적이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백 발을 쏠 계획이었지만 선제 공격 덕분에 50% 이상 혹은 3분의 2가량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적보다 먼저 공격해 균형을 깨뜨렸다며 휴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25일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헤즈볼라의 수장이 모든 무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스랄라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오늘 작전 경과를 평가한 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스랄라는 우리의 정밀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로켓과 무인기를 모두 파괴했다는 건 거짓 주장이라며 수십 대의 로켓 발사기만 파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명절 물품을 풀기로 했습니다. TMF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 신규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권이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와 무, 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두 번째로 참석한 대규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 SRT 역귀송액은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더해졌습니다. TMF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더 공급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자금 숨통을 트여주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소진공, 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 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나왔는데 정부는 먼저 하락한 쌀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선물 세트 홍보 등과 함께 다음 달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쌀 농가 및 한우 농가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정부는 생산 현장 의견 수렴과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역대 최대 물량 지원 정책에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여권은 재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으로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한편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정부가 군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나라빚이 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도 급증하면서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폭증한 부채는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가 채무와 가계빚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나라와 가계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분기보다 44조 원이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나라와 가계빚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30조 원 넘게 급증했고 올해 2분기에는 국가 채무와 가계빚이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분기보다 30조 4천억 증가한 1,145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계부채는 2분기에만 14조 원 가까이 급증해 1,896조 2천억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인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증가했습니다. 폭증한 가계부채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더딘 모양새입니다. 불어난 국가 채무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지출 여력도 제한적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의무 지출 개혁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늘리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고 저출산으로 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등을 줄여 다른 쪽에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현 경영진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보고 의무가 없었다던 우리은행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 이미 부적정 대출을 인지했고 늦어도 자체 감사를 마친 지난 4월에는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은행의 보고가 이뤄진 건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경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실 여신이 확인됐지만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대출을 내준 본부장이 퇴직한 뒤에야 늑장 조사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금융지주 경영진 역시 늦어도 지난 3월 부당 대출을 알고 있었다면서 임직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때 보고가 안 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금융권 전반의 의식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1조 3천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 업체 수는 4만 8천여 개로 추산했는데 미정산 금액 1억 원 이상 업체가 981곳으로 미정산 금액의 88%가 집중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확정돼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2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측은 북러 밀착에 대응하는 한일 안보협력과 함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방향은 맞지만 과거 정상회담이 막판에 무산된 적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9월 6일에서 7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9월 첫째 주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결정하기 전부터 방한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일본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한일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은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 이후 약 2달 만으로 이번이 12번째 정상회담이 됩니다. 두 정상은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년여간 속도를 내온 한일 관계 정상화 과정을 점검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과 의료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들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합니다.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이후 소통 강화 행보로 지난 6월 3일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설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의 주제는 윤 정부 핵심 과제인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할 예정인데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젊은 층은 장년층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늘봄학교 추진 상황 공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 등도 키워드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회기마다 정쟁에서 분리해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위해 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칭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국정 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도 진행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당정 관계 설정,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4+1 개혁안을 다 담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할 거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 국적 국제여객선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여성 승무원 방에 일본인 남성 직원이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인데 선사 측은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외면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의 승무원인 30대 A씨. 지난달 부산항에서 승객 하선을 준비하던 중 머리 손질 도구를 콘센트에 꽂아둔 사실이 떠올라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열려 있었고 속옷이 들어있던 서랍장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침대 구석에 급히 숨었다가 도망친 남성은 해당 선박의 기관사인 일본인 B씨였습니다. 속옷 서랍장이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군가가 있는데 커튼을 확 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 절대 안 해서 저도 커튼을 쳐보니까 일본인 기관사가 있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사무장과 선장에게 보고하고 경찰 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경찰 신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누구 입장이냐고 하니까 회사 입장도 그렇고 자기 생각도 그렇다고. 여성 승무원 방에 몰래 들어갔던 B씨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B씨가 과거에도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배에서 떠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선을 운영하는 일본 선사는 사건 이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승무원 객실 잠금 장치를 전자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가 소속된 우리나라 회사는 다른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항의 접안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비록 일본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일본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현역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의심한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힌 건데요. 경찰 수사 결과 휴대전화에선 범행이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고양시 상가 건물. 두 남성이 고성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남성의 양팔을 거세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한동안 나오지 않자 일단 붙잡아둔 겁니다. 지금 여자 화장실에 나오신 거냐? 근데 그분이 여기 여자 화장실이었냐? 모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잡았어요. 여기에 해당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여성까지 나타난 상황.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거듭 재촉하지만 남성은 딴청만 피웁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남성. 불법 촬영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남성을 입건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갯바위에 20대 여성 A씨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119 을왕리 시민 수상 구조대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9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고 다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목동에 있는 아파트 간이 수영장에서 10살 여자아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맥박은 되찾았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30대 남성이 수영 도중에 숨진 채 남한강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망 소식에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해당 남성은 새벽 6시 50분쯤 수영에 돌입했지만 1시간 만에 실종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종합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고 건물 안에 연기가 차면서 환자와 간호사 등 1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안산 승합차 추돌 사고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색인 걸 보고 빠르게 지나가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신호는 이미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현직 부사관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900여 명에게 1,500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피해자 4명이 중국 공안부와의 협조로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320발의 다연장 로켓과 드론을 동원해 1단계 보복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은 전투기 100여 대로 선제 타격에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상공에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공습 사이렌과 함께 여러 발의 로켓이 날아들고 이를 요격하기 위한 아이언돔 요격 시스템도 작동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새벽,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로켓과 드론을 앞세워 보복에 나섰습니다. 320여 발의 카투사 다연장 로켓과 다수의 자폭 드론으로 이스라엘 중부까지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항구 도시 하이파에서까지 폭발이 목격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지난달 베이루트 남부에서 최고 사령관이 사망한 것에 대한 1단계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 정황을 사전 포착해 전투기 100여 대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기지를 선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안보 내각을 소집한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로켓 수천 발을 파괴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לפנות בוקר אנחנו זיהינו היערכות של חיזבאללה לתקוף את ישראל. בעצה אחת עם שר הביטחון והרמטכ"ל, הנחינו את צה"ל לפעול באופן יזום להסיר את האיום. 이스라엘 전역엔 48시간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북부 지역의 주민들에겐 방공호 주변에 머물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면서 한때 여객기들이 우회하거나 이착륙이 지연됐습니다. We have no clue. We hear that there's drones, missiles, rockets. You see everyone's faces. Everyone's scared. Everyone's just waiting, sitting on the floor. We don't know what's going to be. We're ready for what God plans, but 1시간가량 공방을 주고받은 뒤 헤즈볼라가 1단계 보복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충돌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국은 어떤 공격이라도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추가적 군사적 조치와 헤즈볼라를 지원해온 이란의 움직임에 따라 확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국방 당국자는 미국이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과 드론의 탐지를 돕긴 했지만 발사체를 격추하거나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헤즈볼라의 공격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 감시, 정찰 지원을 일부 제공했지만 물리적 작전은 수행하지 않았다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숀 세이벳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 정상의 외교안보 책사들이 이번 주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격화되는 중동 정세의 해법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네 번째로 만났던 미중 정상의 외교 책사. 이번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으로 갑니다. 미국 NSC 보좌관의 방중은 2016년 수전 라이스 이후 8년 만입니다. This was a follow-on coming out of the Woodside Summit back in November of last year. It's also reciprocal to, I think you know, Wang Yi came here in October. 이번 방문은 11월 미국 대선을 70일가량 앞두고 G2로 꼽히는 중국과 관계 관리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이슈인 좀비 마약, 펜타닐 협력과 중국산 관세 인상, 반도체 추가 제재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최근 고조되는 남중국해 군사 긴장과 타이완 고위급의 워싱턴 방문을 두고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停止美台官方往来，停止升级美台实质关系，停止以任何方式纵容支持台独分裂行径。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계기, 바이든과 시진핑의 마지막 정상회담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바이든을 계승한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달 연례 유엔 총회를 앞두고 협의해야 할 국제정세 이슈도 쌓여 있습니다. 특히 설리번의 이번 방중 직전 타올은 중동 무력 충돌에 출구 모색이 시급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이나 북핵,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페어리 디킨슨 대학이 미국 내 등록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인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50%를 기록해 43%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섰습니다. 중도층에서는 해리스 지지율이 62%를 기록해 30%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섰고 무당층의 경우도 해리스 38%, 트럼프 33%로 나타나 해리스가 앞섰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 선언 후 지금까지 7천억 원이 넘는 선거 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선거 자금으로 5억 4천만 달러, 약 7,177억 원을 모금했다고 해리스 대선 캠프 측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8,200만 달러, 약 1,090억 원을 모금했는데 특히 해리스의 지난 20일 후보 수락 연설 직후 후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자신의 캣 레이디 발언과 관련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벤스 의원은 MBC 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캣 레이디 발언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해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카멀라 해리스가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냉소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많은 민주당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오도하고 있다며 자신은 단지 미국의 반가족적인 정서를 바꾸고 싶다는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나섭니다. 다만 거부권이 행사된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막판까지 수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뜻을 모은 법안은 현재까지 모두 7개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그리고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을 돕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입니다.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다른 일몰 법안이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가운데 일부 법안 등이 추가로 본회의에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를 반복했던 국회가 모처럼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성과 내기에 나선 겁니다. 다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방송사법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25만 원법도 민생 법안이라며 재의결에 나설 여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었고요.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6개 다 올리는 안,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현금 살포라고 반대하고 있어 야당이 실제 추진할 경우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사법도 반대하며 합의된 민생법안만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민생법안, 미래 먹거리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안 처리 외에 국회 현안을 두고는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노동 구구 발언으로 논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대통령실 증축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에서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현안 갈등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수사심의위로 넘겨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종결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로 예정된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대면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주포 이모 씨를 처음 소개받았고 미국 유명 증권사 출신 인사라 자산 운용을 잘해줄 거란 말에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에 쓰일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수익 구간이 있었던 건 맞지만 손해도 상당해 검찰 의견서 내용처럼 김 여사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조사를 전후해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 일당의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던 검찰은 최근 계좌주 9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이 중 한 명인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1심 법원은 손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여기에 편승해 차익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씨에게 새롭게 적용된 방조 혐의 인정 여부가 김 여사 등 같은 전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명품 가방 사건은 조만간 처리되더라도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는 다음 달 2심 선고 뒤에야 마무리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답이라고 말한 것과 세월호 추모 공간 등에 대한 강경 발언 문제를 삼으면서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 자신도
반노동 인사라는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장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합니다. 여야가 모두 구하라법 통과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는 만큼 오늘 소위에서는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에 통합한 뒤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택시 월급제 유예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 측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텐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계약 해지로 덮고 넘어가려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보는 와 양동훈 기자입니다. A씨의 남편은 지난달 9일 도로변 연석을 치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조수석에 있던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가입해뒀던 운전자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 손해사정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각종 서류를 떼서 제출했더니 보험을 해지해달라는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오셔서 이제 이것저것 계속 이제 묻는 거 보니까 좀 사기를 의심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기가 아니고 진짜 사고가 나서 청구를 한 건데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는지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민원을 철회해달라며 보험사에서 선물 세트까지 들고 찾아왔는데 A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부상이 있으면 벌점이랑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피해자 제 이름으로 해서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원만 취하해달라고 오신 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보험사는 A씨 부부가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있고 보험도 중복해 드러나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이런 상황을 몰랐고 손해사정을 맡긴 외부 법인이 일 처리를 잘못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려면 사고 횟수와 중복 보험 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보험 사기가 의심됐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혀야지 다짜고짜 보험 해지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손쉽게 덮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고 정작 보험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보험 사기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담당 법인에 보험 해지를 권유한 직원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산속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둔 산속의 헬스장, 이른바 산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공원에 설치된 철봉이 끊어지면서 추락해서 순간 기억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산스장은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중년 남성 주변을 둘러싸고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멍한 표정의 남성은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목은 안 아프세요? 예, 목은 괜찮아요. 산속공원에서 운동하던 50대 남성 A씨는 철봉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A씨가 매달렸던 철봉인데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곳 손잡이 부분이 갑자기 떨어져 내렸고 바닥에 대리석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회복했지만 사고 직후에는 떨어지던 순간은 물론 구급대원들과 대화를 나눈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방관님들께서 오셔서 체크했다고 하는데 저는 소방관님들을 본 기억이 없어요. 10초간 압박을 하는데 이게 10초 후에 숨이 탁 트이더라고요. 지금이 몇 월 달이냐 물으니까
한참을 대답을 못하더니 5월인가 6월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을 관리하는 관악구청은 철봉을 설치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3월에 설치했습니다. 제품이 완제품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 내부 용접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야외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이용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은 운동기구가 고장나 있었다며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운동하다가 기계가 잘못해서 팍 소리가 나서 팍 소리가 난 거 보고 본인들은 이제 알게 됐다고. 산트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야외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카카오페이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까지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한 서면 검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정보를 주고받은 전산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 검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오늘부터 2주 동안 개학 대비 코로나19 특별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표본학교 135개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안 감염자 관리와 방역 자원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소독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선임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월드컵 3차 예선에 출전할 A 대표팀 명단을 공개합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가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민혁과 주민규를 포함해 K리그에서 어떤 선수들이 발탁될지도 관심입니다. 홍명보호는 다음 달 5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 대학 증명서 발급 시장에서 7년 동안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와 증명 발급기 공급가 등을 담합한 아이엔텍과 한국정보인증 CI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350여 개 대학의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 대학 증명서 발급 대행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학교 재정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서면서 합의안 도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는 사안이 남아 있어서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와 경북이 합의된 통합안을 만드는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통합된 대구 경북 특별시의 출범을 약속한 시점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입니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적어도 이번 달 중에는 시도에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데 막판 이견 조율에 행안부가 나선 겁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뜻을 한 곳에 합의된 일치를 모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쟁점은 크게 3가지 정도. 먼저 행정부시장 3명의 역할을 경기도처럼 지역별로 나눌지 서울처럼 기능별로 구분할지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각 행정부시장이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북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의 동부청사를 운영하는 문제도 풀지 못했고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 주민투표 여부도 쟁점입니다. 회의를 거치면서 관할 구역과 주민투표는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도민들께서 이게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을 잘 만들어서 접점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양쪽 모두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의 이견이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말 조금씩 더 이렇게 양보하고 조정해서 행안부는 시도 합의안이 나와야 정부 차원 검토를 시작한다며 합의를 독려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남은 한 주 사이에 극적 타결을 이루어 통합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65일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이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을 찾는 부모들 육아 부담을 덜어줄 걸로 기대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유치원생들이 보조교사와 함께 보드게임을 즐깁니다. 평범한 유치원 모습 같은 이곳은 지난달 시범 운영에 들어간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365일 24시간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1시간에 최대 50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시설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아픈 편이고 예고 없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아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48시간입니다. 야간에 시간을 연장하면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용 요금도 저렴해서 1시간에 2,000원만 내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 숙제 등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까지 배치됐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 최초로 시립 아이 돌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울산을 진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소식을 하고 정식으로 문을 연 울산시립 아동돌봄센터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프로축구 수원FC가 에이스 안데르손의 맹활약을 앞세워 제주에 크게 이겼습니다. 수원FC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2골의 도움 1개를 기록한 안데르손의 활약에 힘입어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18일 울산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안데르손은 도움 12개로 이 부분 1위를 질주했습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를 기록하겠고 한낮에는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무더위 속 곳곳에는 기습적인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는데 밤낮 없는 무더위 여전하다고요? 네,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아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 26.4도, 제주도 26.3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위 속 어김없이 소나기 소식이 있죠.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소나기까지 가세하면서 습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영남 지방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더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더위는 일본으로 북상하는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주 중반쯤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열대야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초반에도 열대야와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